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뉴스에선 지금 환율이 안정됐다고 떠들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항도 아니고 해외여행 시즌도 아닌데 환전소마다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달러 환전 앱 접속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 1480원을 위협하던 것에 비하면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환율 안정세라는 제목을 뽑아냅니다. 정말 안정된 걸까요?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환율이 40원, 50원씩 널뛰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가 잠깐 평지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또 급강하할지, 급상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정책 발표 한마디에 수십 원씩 출렁이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시장이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폭풍이 지나간 것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숨어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 환율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뉴스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은 1971년 돈을 금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1971년 그해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정역적으로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이었죠.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달러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돈은 금이라는 닻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마다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소성을 잃은 돈, 약속이 사라진 화폐, 그게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원화이고 달러입니다. 옵틱스는 이 책에서 헨리 포드의 말도 인용합니다. 정부는 대중이 돈과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면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그 숫자에만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는 그 종이, 그 숫자의 가치 자체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 환율은 그 녹아내림의 온도계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온도계가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숫자와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이 잠시 주춤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환율 좀 내려왔을 때 더 사둬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불안해서요. 원화 들고 있기가 무서워요. 이 현상 단순한 재테크 열풍이 아닙니다.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의 탈출 행렬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은 약 1,0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예금이었습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5조 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돈이 녹아내리는 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달러 사재기 현상이 주식시장의 비투, 즉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마치 서로 다른 거울에 비친 같은 얼굴처럼 말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현재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 즉 신용거래융자 장원은 17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이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너도 나도 빚을 내 주식을 삽니다. 달러 사재기와 비투,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현상입니다. 하나는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고 하나는 위험자산에 베팅하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이 두 현상의 뿌리는 정확히 같습니다. 바로 패닉바잉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사는 겁니다. 뒤처지는 게 무서워서 사는 겁니다.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기의 원인을 개인의 탐욕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 지갑 속 돈이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계속 늘릴수록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의 실질 가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5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2021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 지금 같은 100만 원으로 그만큼 살 수 있습니까? 장 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식 한번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살 수 있는 게 확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력의 증발입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당신 돈의 가치가 쪼그라든 겁니다. 대중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경제학 용어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종이 조각을 쥐고 있다가는 내 미래가 사라지겠구나. 그 서늘한 공포가 달러 사재기를 만들고 비투를 만들고 영끌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본능적인 공포가 이성을 압도합니다. 화폐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는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구매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이 극도의 불안감이 탐욕과 뒤섞입니다. 그리고 패닉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탐욕처럼 보이는 것들, 실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달러 사재기와 비투,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면 훨씬 더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어떻게요?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달러 사재기는 그 자체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립니다. 왜냐고요? 달러를 사려면 원화를 팔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원화 매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환율 더 오르기 전에 달러 더 사둬야겠다. 더 불안해진 사람들이 또 달러를 삽니다. 원화를 더 팝니다. 환율이 또 오릅니다.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는 공포가 실제로 환율을 올리는 겁니다. 동시에 비투로 쌓아올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마른 나무십 위에 올려놓은 폭죽 같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타올라 버릴 수 있습니다. 17조 원의 신용융자 잔고, 이 돈은 전부 빌린 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문제 없습니다. 수익으로 이자 갚고 원금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담보 비율이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금 납입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마진콜입니다. 추가로 돈을 넣을 여력이 없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한 사람이 팔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마진콜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팔립니다.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연쇄 청산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시나리오를 합쳐보겠습니다. 환율 불안이 심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한국 시장 위험한 것 같은데 빠져야겠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비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진콜이 터집니다. 반대 매매가 쏟아집니다. 주가가 더 폭락합니다. 주식시장 폭락 소식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집니다. 원화 자산 다 위험하다. 달러로 옮겨야겠다. 달러 매수가 폭증합니다. 환율이 더 급등합니다. 두 개의 시한폭탄이 서로의 뇌관을 건드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능성 없는 공상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부와 언론은 최근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지목합니다. 연일 뉴스에서 이야기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을 자극한다.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원흉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과 11월 단 2달 동안 국내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무려 약 12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개인의 미국 주식 순매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빨아들이는 진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돋보기를 들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 얼마였을까요? 무려 245억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의 1.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누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였는지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졸병입니다. 진짜 대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마저도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왜 모두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 답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 설계도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미국 연준 기준금리 3.5, 3.75%, 그 차이가 무려 약 1%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감이 오십니까?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은 예금이자를 연 2.75%를 줍니다. B은행은 예금이자를 연 3.75%를 줍니다. 그런데 B은행이 더 안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은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B은행이죠. 이자도 더 주고 더 안전하니까요. 지금 원화와 달러의 관계가 딱 이겁니다. 원화는 이자를 적게 주는 데다 불안합니다. 달러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다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유리한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게 돈의 중력입니다. 개인 투자자든 국민연금이든 이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원화의 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각종 대출 규제 완화, 역대급 저금리, 돈이 쏟아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희소한 것이 비싼 법입니다. 흔한 것은 싸집니다. 지금 원화화가 딱 그 상황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돈의 가치가 쪼그라든 겁니다.
금리가 전 세계의 돈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이라면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입니다. 원화에서 빠져나가는 방향, 달러로 향하는 방향. 결국 해외 ETF나 미국 주식 투자는 그저 가치가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든 국민연금이든 이 거대한 금리 차이와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죠.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질적인 금리 격차, 그리고 원화 가치 하락. 이것마저도 혹시 더 근본적인 문제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달러가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도 미국과 금리 차이가 큽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원화만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왜 한국 시장만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고질적이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실적의 해외 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시장에는 한국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할인 딱지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물건인데 한국산이라서 더 싸게 팔리는 격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할 때 그 시장은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 돈으로 대주주 일가의 사업을 밀어주고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 배불리고 정작 주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배당.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이사회는 대주주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이 내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 일가의 주머니로 새어나갈 수 있다? 그런 시장에 누가 돈을 넣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일부는 재투자했습니다. 공장 짓고 연구 개발하고 사업 확장하고, 하지만 남는 돈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1% 수준입니다. 미국은요 40%가 넘습니다. 일본도 30%대입니다.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기업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왜요? 투자할 때가 있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현금으로 뭘 합니까? 대주주 지분 늘리는 데 쓰거나 이상한 인수합병에 돈을 태우거나.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이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아는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기업들, 그런 시장에 머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주를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시장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미국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애플은 매년 수십조 원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를 파트너로 대접합니다.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서학개미들의 행렬. 이게 단순한 투기 심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물론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4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에만 의존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참여해 주세요. 전체 상장사의 13% 정도만 참여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87%는 우리는 안 할래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무슨 반응이 나왔을까요?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냐? 진짜 바꿀 생각이 있는 거냐? 불신만 커졌습니다.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 이건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닙니다. 매력 없는 국내 시장을 피해 떠나는 투자자들의 결과이자 탈출구였던 겁니다. 새는 바가지에 물을 담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요.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바가지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달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계속 불안합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제 정책당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면, 여러분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하루 만에 1430원으로 급락하며 혼란을 주는 환율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침체된 경기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달러 유출이 줄어들고 환율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6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약 2000조 원입니다. 금리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연간 20조 원 늘어납니다. 이미 허리가 휘는 가계에 돌덩이를 더 얹는 격입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쓰러집니다.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달러가 더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뜁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5년 7월 이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있는 겁니다. 환율 위기 때마다 전천후 해결사처럼 거론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뭘까요? 쉽게 말해 국가 간에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비상시에 우리 원화를 미국 연준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즉시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는 셈이죠.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이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드는 과거에 한국 경제를 2번이나 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 환율이 하루 만에 177원 폭락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식만으로요. 실제로 달러를 쓰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뒤를 봐준다는 신뢰만으로 시장이 진정된 겁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시장의 공포를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부는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미국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미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특정 국가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정도의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만 가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합니다. 2008년과 2020년은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만의 원화 약세 상황입니다. 미국이 나설 명분이 약합니다. 한국 경제가 힘들다고요? 그건 한국 문제죠. 우리가 왜 도와야 하죠? 이게 미국의 속내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입니다. 스와프는 단순히 시장의 달러를 잠시 풀어주는 유동성 공급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원화 가치 하락, 이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에 구멍 뚫린 욕조에 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통화 스와프는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서 물을 더 많이 붓는 겁니다. 잠깐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한미금리 역전이라는 구멍,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멍, 이 구멍들을 막지 않으면 스와프로 달러를 채워 넣어도 순식간에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부 정책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통화 스와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 손 내밀지 모릅니다.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분석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가짜 돈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진짜 자산으로 내 부의 저장소를 옮겨라. 이것이 바로 자산 대이동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희소성과 통화 위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희석되는 원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 이걸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립니다. 5년 전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기축통화 달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화보다 안전합니다. 금리도 더 높습니다. 전 세계가 신뢰하는 화폐입니다.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달러도 결국 법정 화폐입니다. 미국 정부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엄청난 양의 달러를 풀었습니다. 법정 화폐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금,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입니다. 정부가 찍어낼 수 없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할 때 금은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한정된 입지의 부동산입니다. 땅은 더 만들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 땅, 뉴욕 맨해튼 땅 새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됩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큽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대안으로 주목받는 자산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키보드 두드려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들입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지켜줍니다. 둘째, 생산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커피 값이 오르고 빵 값이 오르고 자동차 값이 오릅니다. 이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을 올려받으면 됩니다. 비용이 오르면 그만큼 판매가를 올리면 됩니다. 이걸 가격 전가력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독점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제품을 파는 기업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삽니까? 삽니다.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코카콜라가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마십니까? 마십니다. 그 맛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을 보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기업 이익이 같이 늘어납니다. 가격을 올려받으니까요. 기업 이익이 늘면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늘어납니다.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는 게 아니라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설계도를 알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사재기 할 때, 대중이 무분별한 비투에 뛰어들 때, 부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녹아내리는 현금을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조용히 교체합니다. 현금을 금으로 바꿉니다. 현금을 우량 주식으로 바꿉니다. 현금을 희소한 부동산으로 바꿉니다. 공포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보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숫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설계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어디로 갑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야금야금 가져갑니다. 열심히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도 아닙니다. 뒤로 밀려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월급 인상률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당신 돈의 가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물가 탓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이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닙니다. 기득권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빼앗기는 사냥터가 됩니다. 무지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구권의 투기 자본이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토해내는 자산들, 누가 받아내고 있을까요? 중국입니다. 인도입니다. 중동 국가들입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수의 50%가 이들 국가입니다. 서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동양은 조용히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던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줍는 쪽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공포에 질려 앱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설계도를 펴고 자산 대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었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더 찍어내는 것.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희석됩니다. 달러 가치가 희석되면 금과 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은 결국 폭등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정해진 수순입니다. 장기 추세는 단일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의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곁에서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시시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